Final round. 제가 김준일 평론가님 평소에 좋아해요.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또 의견을 상당히 귀담아 듣고 있는 편인데, 여러분 기억들 하세요? 5월 22일 날, 지난 5월 22일 날 우리 김준일 평론가 한겨레 신문에 쓴 칼럼이 있어요. 그 제목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사악함 따져보기. 아까 잠깐 검찰과 경찰을 이제 섞어놨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무능한 경찰, 사악한 검찰을 섞어놓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말 대놓고 작심하고 한 비판 칼럼이 있는데요. 그 칼럼의 맨 마지막이 이거예요. 역대급으로 무능하고 사악하며 주요 정책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되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을 국민은 3년을 더 봐야 한다. 국민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터질 것 같은 국민 인내심에 불을 질러버린 12월 3일에 그 계엄령 선포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는 결정이 됐고요. 헌재에서 지금 그거를 인용할지 말지를 심리가 이제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무능하고 사악한 정권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엉망진창 상황, 몇 가지 지표를 좀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5월 달에 쓴 거였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제 사악한 거보다는 무능한 거를 좀 더 밝히기 위해서 경제 지표들을 이제 줄줄이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기자 생활할 때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데 증권거래소 뭐 금융감독원 이런데 출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쓴 거고.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였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2.2%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내란 때문에 계엄 때문에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 국민들이 앉아서 지금 피해를 엄청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내년에 예상을 한 거는요 1.9고요. 내후년은 1.8이에요. 아이고야.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1점대가 나온 적은요, 그러니까 1점대 이하죠. 그러니까 1점대 이하가 나온 거는 외환위기, 뭐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아도 2점대가 나왔는데 윤석열 때는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1.4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무능 리스크. 예, 이거는 리스크. 근데 더한 거는 2해 연속으로 1점대가 나온 적이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년에 한국은행이 보는 것보다 해외 투자은행들은요, 시티은행 같은 데는요, 내란까지 일어난 다음에 반응이 나온 건데 1.6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내년. 심각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경제 위기 난 상태다. 외환위기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5년 만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작년에 추월당했고요. 우리가 항상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라는 거잖아요. 퍼주다 일본한테 이제 경제 성장률까지 퍼주나? 이 생각이 드는 거니까. 명목 GDP도 뭐 멕시코에 추월당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공교롭게도 대중무역 적자가 시작됐습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중국한테 흑자를 많이 봤어요. 일본한테는 적자를 보고, 미국한테는 그 흑자를 조금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폭이 커지지 않고. 근데 이제 한미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진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1위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이 돼버렸어요. 중국한테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내부 환경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재를 우리가 중국에 팔았는데 그게 이제 스스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재를 대체한 것도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중국하고 척을 지면서 중국의 반한 감정이 매우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라든지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 상하이의 교민이요 8만 명, 문재인 정부 때 8만 명 있다가 지금 1만 명대로 제가 헷갈리는데 약간 그 교민한테 들은 거거든요. 거의 7분의 1, 8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다 버티지 못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중국 대중 무역 적자도 이렇게 늘었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실질 소득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앉아서 내 재산 까먹고 내 소득 까먹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2023년에 실질 소득이 3.9% 감소를 했는데요. 이거는 17년 만에 사상 최대 폭인데, 그 17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뭐 이럴 때 이제 감소하고 처음으로 감소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월급쟁이들 노동자들이 이런
경우에 가장 큰 고통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이제 감소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5년보다 윤석열 정부 2년이 더 올랐어요. 네. 예,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거기에다가 지금 뭐 세수 펑크 지금 86조 나왔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합쳐가지고 작년에 56조, 올해 30조 해가지고 86조인데 이 정부 들어와서 감세로 깎아준 게 90조가 넘어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이 감세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법인세도 깎아주고 그 외에 이제 세수도 깎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저기 종부세도 뭐 이제 좀 낮춰주고 이거 그거는 이제 세수 깎아기보다는 조정해서 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수 펑크가 이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를 해가지고 나라 지금 부채가 처음으로 50%가 지금 넘었다 이 정도 늘어서 그래서 건전재정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맨날 입만 열면 글을 쌓더니 결국은 그러니까 정부 살림도 지금 거덜내고 가고 있다. 네. 뭐 이거 말고도 지금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시간 많지 않으니까 역대급으로 나라 경제를 파탄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정치를 좀 못하고 독선적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경제가 어느 정도 좋으면은 참거든요. 어느 네. 정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폐업률이 어느 정도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지금 한 10%대인데요. 특히 요식업은 음식업은 20%입니다. 5집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음식업들은 문을 닫고 있고요. 공실률이 가로수길 있잖아요. 네. 가로수길 좀 유명해졌잖아요. 여기 명동도 그래요. 명동도 그런데 공실률이 가로수길은 44%예요. 아, 그럼 뭐 반 가까이네. 거기 두 집 건너 한 집이 다 비어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홍대 합정 이런 데도 공실률이 한 15% 정도 됩니다. 제가 자주 가는 네. 대학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빈 데가 터무니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내수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방식의 현금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지만은 이 정도까지 안 좋으면요. 뭔가 그렇게 현금 주기 싫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본인이 그럼 내수를 살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맨날 해주는 게 빚을 더 이렇게 대출을 더 잘 받게 해주겠다. 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 하여튼 다 죽어서 폐업하는데 그럼 대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오히려요. 쿠데타 하고 나서 은행이 그렇지 않아도 연말에는 돈을 많이 회수하고 대출을 잘 안 해주고 돈을 안 풀어요. 왜 그러냐면 그 BIS 비율을 맞추기 맞아요. 위해서 네. 하는데 이 일이 저질러지고 나서 은행이 더 쫄아가지고요. 금융권이 대출과 자금융제를 거의 안 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더 죽을 맛이고요.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이 대출 이제 해가고 빌려간 돈을 막 회수하기 위해서 막 쪼고 있어서요. 지금 온 국민이 온 경제가 지금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무능으로 인해서 조금씩 경제를 이렇게 옥죄다가 아예 이 쿠데타 상황으로 인해서 완전 결정타를 지금 매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세수 펑크 난 거 이거는 정상적이라면은요 이거는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네. 추가 경정 예산해야 되는데 야당한테 손 벌리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택관리기금에서 돈 빼오고 그리고 외국한 평형기금에서 돈 빼오고 그런데 지금 장중에 오늘 기준으로 장중에 1,450원이 환율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아직 세계 9위이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돈들이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저는 외환위기가 올 거라고 믿지는 않지만은 이게 대외 신인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수출 기업들은 곡소리 나고 있어요. 곡소리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기업이 좋다고 그거 다 옛날 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재 수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원화 가치로 너무너무 뛰어버리니까 힘들어서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업은 이 이제 통신 관련 기업인데요. 자기들이 앉아서 지난 한 달 동안 수십억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환율 때문에. 환율 때문에. 네, 그래서 맞아요. 아주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에서라도 이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해외에 이런 동맹국가들과 경제동맹체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좀 세일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장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요. 일단은 우리나라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탄핵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확실성을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불확실성만 제거를 해도 사실은 악재라는 거는 선 반영되면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잖아요.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국이 뭐 이렇게 민주주의를 회복력이 강하다라고 칭찬을 하지만은 이 전국 상황이 너무 불안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겠다라는 바이어들이 다 끊겼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너희 나라 상황 좀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아예 다 끊겨버리고요. 맞아요. 지금 대기업들이요. 지금 알짜배기 회사들을 다 매물로 내놓고 있어요. 지금 역대급의 파도가 올 것 같으니까 SK, CJ, 롯데 이런 게들 기업을 다 매물로 다 내놓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 아직은. 지점에서 네. 또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을 내놔요. 그러면 그 기업들을 다른 기업이 사지를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들도 팔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외 자본들 중에서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을 인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더 빠지니까. 이거를 들어와서 이른바 뭐 밸류업 작업을 통해 가지고 한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 팔겠어요? 한국 내 기업들에 팔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줄 데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인수해서 밸류업 작업을 해봐야 팔 데도 없다. 한국은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사모펀드들, 해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되게 이 부분 이제 급 반전을 이뤄내지 않으면 정말 구조적으로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다행히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는데 12월 3일 날 밤에 제 친구는 이제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1조짜리 투자를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영국에서 들어오기로 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사인을 해야 되는 날인데 안 들어왔대요. 망했다. 안 들어보고 자기들이 지금 이 계약을 진행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라고 하는 이메일이 왔대요. 걔들은 문자 안 보내고 이메일로 다 보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원래 자기들끼리 계약할 때 전쟁 및 전시에 준하는 급변 사태 이게 있대요. 이럴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룰 수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모아놓은 다른 그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악영향. 그리고 이게 성사돼서 투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기업과 투자처에서도 엄청난 악영향. 그래서 사색이 됐더라고요. 1년 반 동안 준비했었던 이 투자 작업을 윤석열이 하룻밤에 날리는 거 아니냐고 막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위기는 넘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거기서만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속도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탄핵해야 되는데 방해 좀 그만해라 국민의힘. 그 주저 좀 그만해라 헌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 불확실성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사기관, 헌재, 국민의힘 이런 데서 꼼수 부리거나 이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불안한 얘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비관론자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경제 방송을 여기서 접어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한국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옛날만큼 정점을 찍고 오히려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제가 뭐 틀렸기를 바라는데 이게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굉장히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잖아요. 이제 글로벌하게 이게 현상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수도권이고 한국이 변방이 돼가지고 부의 이전이 한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인재도 많이. 예, 인재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방이 한국에서 쇠락을 했듯이 한국도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게 지금 쇠락하는 과정이 아닌가.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협상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면은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정치 초보 같은 사람 뽑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되고 또 하나는 무조건 전투적인 사람이 지금 이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거대한 어떤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사실 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이거 하나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뭐 2만 개네 3만 개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게 비즈니스가 솔직히 거대한 비즈니스. 근데 이게 이런 거를 좀 넘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정치인들을 좀 택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정치인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그 고민해야 되고 예. 권성동이 얘기해서 조금 지금 많이 김이 빠지긴 했지만은
좀 장기적인 너무 장기적도 안 되고 개헌을 이제는 해야 된다. 87년에 5년 단임제 먹튀 이 방식으로 그래서 결선 투표제도 도입을 하고 예를 들면 좀 다양한 정파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게 4년 중인제가 됐든 2년 집정부제가 됐든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더 나눌 수 있게 저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국회 산하로 옮겨버리는 것도 좀 제일 바라는 겁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거부권도 명시적으로 이제는 좀 제한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미국처럼 상분의 2 형기가 지나기 전에는 함부로 사면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조금 제한도 하고 좀 권력도 나누면서 뭔가 이런 식의 거대한 물결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누가 되고도 누가 뭐 대선에 나왔네 이 판으로 흘러가면 너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제가 보기에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조금은 지금의 탄핵 국면의 뜨거워진 냄비를 조금은 이렇게 마루 정도에다가 두고요. 조금 멀리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잘해왔어? 오케이, 잘해왔어. 그런데 정치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87년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위에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에 사실 뭐 제대로 임기 마치고 제대로 그 노후를 즐기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5명이나 감옥을 가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불행한 일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개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게 또 이제 개헌이라는 얘기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지금의 여권, 국민의힘, 윤석열 쪽에서 나오는 건 좀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좀 심사숙고하고,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쪽에서도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날인데 12월 25일에 뭐 이 시민사회계 원로분들이 요거와 관련해서 대토론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조금 현재 시국에 대해서 발제도 좀 해주고 설명도 해달라고 해서 저도 가는데 거기에 이제 뭐 유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네. 학자분들도 뭐 많이 와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만 이거를 맡겨둘 수는 없다. 이 개헌을 오히려 시민사회가 조금 이끌어서 바람직한 국가상에 어떻게 할 것인가들을 좀 원로들을 포함해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고 우리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에 힘을 실어줘야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듯이 또 이게 뭐만 있으면 위기 탈출하겠다고 박근혜도 그랬죠. 예전에 2016년 10월 셋째 주에 개헌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태블릿 딱 터지면서 그게 다 이제 무마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개헌이 정략적으로. 저는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한민국이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이제 하락 국면이다. 여러 가지 징후가 있죠. 그러나 정치인은 희망을 전파하고 그 희망과 꿈과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도 실현시켜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마루에 뜨거운 냄비를 조금 내놓고 약간 식히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대한민국의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린 그걸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 나의 노동과 나의 노력이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가족의 건강, 자녀의 교육, 그리고 노후 마련, 충분히 그게 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준비가 가능한 대한민국,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기반이 행운, 뭐 혹은 뭐 코인, 뭐 주식 대박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그리고 그 존중받는 노동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은 우리 박정희 시대의 일이긴 합니다만 재형저축으로 재산 형성,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청약저축,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렇게 마련해 줬어요. 그게 한참 개발도상국가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0배 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다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했거든요. 10배가 아니라 1년 예산을 10년 동안 나눠서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때 그런
결정적 판단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정부와 대국으로 갈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이 오늘 이 뜨거운 탄핵 국면에 조금은 차분하게 이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 또 우리 사회의 장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서로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적극 동감하고요.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는 나라, 또 글로벌 사통 8달의 나라 대한민국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오히려 이번 탄핵 사태 그리고 뭐 계엄 사태가 오히려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저도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는 워낙 비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론가는 비관적입니다만 정치가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희망으로.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게 정치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계층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인지. 예, 뭐 그 마가 트럼프는 마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예. 마카 이런 거 뭐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 천재급의 아이들이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안 돌아와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이고요.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 저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에 연이어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거든요.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데 국내 투자를 그만큼 했느냐. 그러면 이제 반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컴백홈 프로그램, 그래서 인재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대한민국 정부의 컴백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이민 정책도 보다 글로벌리한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인도 또 뭐 우리가 지금 이른바 3D 업종에만 그 노동자들을 취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하는 데에서 정말 똑똑한 청년들 마치 미국이 우리 인재들을 인도의 인재들 데려가서 자기들에게 어떤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들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지 그냥 이민청 얘기하다가 지금 한동훈은 쫓겨나 버렸잖아. 난 진짜 내가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그 이민청 좀 어떻게 할래? 물어보면 답을 정말 쫓겨나고 나중에 따로 하자 이거. 네. 하면 안 돼.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용진 TV의 본격 재가동 탄핵 특집 방송 두 번째를 보고 계시고요. 오늘은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박용진 TV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김준일 평론가와 오늘 못다한 얘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화이팅! 화이팅!